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에서 사용승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에서 사용승낙이 왜 필요한지, 대지를, 나무 땅을 사용승낙 받아서 빌려서 사용승낙 받아서 건축을 지을 수도 있고요. 또 진입로도 나무 땅이면 사용승낙 받아갖고 건축허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용승낙이 있게 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사용승낙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용승낙은 안 하면 중개 자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싼 땅을 사는데 허가가 안 나면 어떻게 삽니까?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불안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또 토지 투자자 입장에서 매도자도 사용승낙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이 뭔지 이걸 정확히 알고 사전에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면, 사용승낙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용승낙을 해 주었더니 엉뚱한 데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허가가 나서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공사를 해가지고 유치권이 발생한다든지, 아무튼 매도자,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해준 사람한테 불이익이 생기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계약서에 잘 쓰고, 또 그 사용승낙이라고 하는 문서를 매수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용승낙이 들어간 전문 용역업체나 아니면 허가 담당 공무원한테 직접 갖다 주게 되면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허가의 사용승낙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걸 잘 매도자가 걱정하는 함을 해소해 줄 수 있어야 중개사의 실적이 늘어나게 되고, 또 매수자한테 컨설팅 비용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좋은 땅은 쉽게 작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매도자들은 생각을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다거나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워낙 금액이 크면요, 허가가 나지 않으면 잔금 못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용승낙을 매수자를 위해서 받아서 처리해야 될 경우가 경력 있는 중개사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현황도로 종류별 사용승낙 여부를 보면, 건축허가 신청자는 대지 또는 진입로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그걸 도로대장에 올리게 되니까, 또는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주게 되니까 소유자하고 다른 이름으로,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사용승낙을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매도자의 입장에서, 매수자의 입장에서 검토를 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이게 허가받을 대지가 도시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이냐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되고, 비도시지역이면 또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면, 즉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진입로를 판단할 때는 그 진입로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진입로가 법정도로냐 비법정도로냐를 먼저 구분을 하게 되고, 그 비법정도로는 이제 현황도로죠. 현황도로는 주로 이제 비법정도로인데, 그 현황도로 중에 건축법도로로 지정이 된 것은 같은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이죠. 건축법에 의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도로니까, 건축법이 지정도로는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옥의 지정도로를 말합니다. 지정도로는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감옥의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법정도로도 아닌 그런 도로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건축법의 지정도로를 법정도로 수준으로 보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도로 연결을 할 때 사용승낙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이 여기서 더 알고 가셔야 될 것이 택지 분양에서 만들어진 택지 지구 내에 있는 도로는 소유자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최초의 택지 분양 사업자 명의라 하더라도 그것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시내 지역에서 택지 분양을 했다 하더라도 비도시 지역에서 전원주택 단지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도로가 내부에 있는 도로가 포장이 돼 있고 그게 분양이 된 것 같으면 민법상으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다라고 합니다만 그게 행정으로 오게 되면 건축 허가로 오게 되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민법상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비도시 면적은 지정 의무가 없는데 왜 사용승낙 여부를 허가청에서 관여를 하느냐? 대법원 민사 판례를 가지고요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도 만약에 내부 도로가 소유자가 제3자에게로 바뀌었으면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도로관리대장에 없는 도로도 사용승낙을 받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유권 해석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20년 동안 인근 주민이 통로로 이용해온 현황 도로가 건축법 도로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건지 라고 질문을 하니까 국토교통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냈어요.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옥에 감옥 또는 남옥에 맞는 도로라면 동의가 필요 없다. 당연하죠. 이런 식의 그 국토부 회신 있습니다만은 그런 수준에, 그러니까 건축법 기준에 맞는 현황 도로인데 지정 공고한 근거가 도로관리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그걸 찾아서 지자체장이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유권 해석도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도로관리대장이 등재되지 않았을 때 주변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그 진입로로 내 도로에 접해 있는 현황 도로가 진입로로 이용되었다면, 지정 공고가 아니라 이용되었다면 지정 공고가 빠져 있지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m 미만의 도로는, 4m 미만의 현황 도로는 지정이 되었다면 건축법 도로이고 위치를 지정 공고하지 않았다면 건축법 도로가 아닌 것이 원칙이지만 그때도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곤란한 건 3m였죠. 막다른 경우에는 2m, 3m, 6m 길이에 따라 다른데 이런 것들이 도로관리대장이 법정 양식이 94년도에 만들어졌지만 그 이전에는 위치를 지정 공고를 했음에도 도로관리대장이 없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대법원 87루 1036 판례가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이런 걸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될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특별한 도로의 사용 승낙 여부가 있습니다. 특별한 도로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첫 번째,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되고 취소되면 그러면 건축법의 진입로인 지정도로는 어떻게 할 거냐? 지정도로는 한 번 지정한 도로는 계속해서 지정된 도로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08-4008 그러니까
어떤 대지가 진입로를 타인 소유권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 허가권자가 진입로로 지정 공고했는데 목적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진입로는 위치를 지정 공고한 건축법의 남목의 지정 도로인데 그것이 자동으로 동시에 취소되느냐? 아니다.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건축법의 도로로 본다 라는 것이죠. 다만 그 진입도로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면 여러분 건축허가를 넣을 때 진입로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승낙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상황이 엇갈리니까 이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촌 도로 이상의 도로에 진입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접속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를 현황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했다면, 현황도로를 지정했다면, 이 도로는 대지에 있는 건축허가가 취소되어도 이건 공도다 이 말입니다. 공도다. 건축법 도로이다. 다만 여기가 현황도로가 아니라 개발행위를 통해서 형질 변경을 해야 될 도로라면 어차피 이 도로를 이용해서 만약에 여기다 건축허가를 넣겠다, 여러분이 건축허가를 새로 넣겠다 했을 때는 이게 현황도로이면 공도이니까 그냥 이 사람 동의 없이 쓸 수 있지만 이것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면 이 현황도로를 개발행위허가가 서를 첨부해서 이 허가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승낙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특별한 상황은 이런 겁니다. 비도시 지역에 가보면 마을 안길이나 농로가 2.5m 이상 또는 4m 이상 되는 자동차 통행과 보행이 가능한 도로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건축법 기준에 맞으면 동의 없이 허가됩니다. 마을 안길이나 농로는 이미 주민들이 많이 사용했으면. 그런데 만약에 이 도로가 좁아서 확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그게 걸린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마을 안길이나 농로, 마을 간 연결도로, 그러니까 시골에 가보면 리 단위에도 마을과 마을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도로들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죠. 그리고 그게 농어촌 도로로 해서 만약에 리도, 면도, 농도로 해가지고 시가 관리하는 법정 도로라면 문제가 없지만 현황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할 수 있는 도로이지만 개인 소유지다 또는 뭐 70년대 새마을 도로로 만들어졌다 그런 것들이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도로들 어떻게 할 거냐? 원칙적으로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라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 비도시 면지역이 최근에 용도지역이 상향돼서 비도시 읍동지역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면지역이지만 도시적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한 거지만 그런 문제는 국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축법이나 또는 일관된 지침이 업무 처리 지침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국토부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 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중인 도로나 제3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해관계인이 있는 공사 중 또는 유지 관리하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승낙이 필요하다. 사용승낙이 우리가 실제로 현지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사용승낙의 분쟁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승낙을 해주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용 승낙을 해주게 되면 만약에 대지 위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용 승낙을 해준다. 그러면 나중에 그 건축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것도 새로운 부동산이 돼가지고 건축물이 등기가 나게 되겠죠. 그러면 땅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서 같이 등기가 나면 문제가 없으나 땅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특히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준공이 되지 못하고 수도비 돼 있으면 제3자 명의로 허가가 났다면, 건축 허가가 났다면 토지 소유자도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매도자가, 토지 소유자가 사용당을 못 해주는 거. 전국적으로 그런 게 무지기수로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나 일반인들은 불안해한 건 당연하죠. 근데 이런 문제를 중개사가 나서서 분쟁이 생길 걸 대비해서 잘 챙기면 컨설팅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뭐죠? 허가 조건부 매수자가 나타났다. 허가 조건부 매수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토지주 명의로 건축허가를 집어넣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건축허가 명의를 토지주 명의, 즉 매도자 명의로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허가가 나오면 잔금 받고 허가자 명의를 바꿔주겠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기는 뭐 사용승낙도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냐? 국가의 정책자금을 받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본인 명의로, 그러니까 매수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땅값이 몇십억 이렇게 되면요, 그 후에 건축물이라든지 사업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PF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자금들은 건축허가자 명의가 매수자 명의로 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용 승낙을 해주게 되는 거죠. 승낙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서에 꼼꼼히 챙겨라. 계약서를. 두 번째는 사용 승낙서를 시청이나 건축사나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 직접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건축사나 토목측량사무실을 연대보증, 사실상 연대보증을 시켜라. 왜? 사실은 인허가를 하는 건축사나 토목측량설계사무실도요, 그 인허가 용역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매도자한테 아이고 제가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책임지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그 사용승낙서가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즉 다른 데로 가서 매도자한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은 어떤 겁니까? 허가를 받아놓고 잔금을 치르지 않고 그냥 공사업자한테 공사해라 그랬는데, 그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현장이 자금이 흐름이 여유있게 못 되면 멈추게 되면요, 유치권이 발생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유치권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최초 승낙한 용도 외로 사용승낙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또 허가나 공사 기간이 연장돼서 잔금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명도가 곤란하거나 기타 제3 채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다가 잘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건데, 우선 한번 봅시다. 계약서는 첫
번째, 계약금이 제일 중요하겠죠. 계약금을 통상 10%인데 한 20%쯤 받아가지고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자가 임의로 이 계약금을 가지고 집행하고 원상복구하고 처리하는데 전부 사용하고 위약금으로 처리하겠다라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리해 놓으면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사용 승낙을 해줬는데 허가가 나왔어요. 허가가 나오면 잔금을 치르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잔금을 치르지 않고 엉뚱한 시간이 길어지더라 라든지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러면 바로 이 계약금 20% 받은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이 있겠고, 또 중도금을 받았다. 계약금이 아니라 중도금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통상 어떻게 됐어요? 중도금을 받으면 일방해약이 안 된다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중도금을 받으면 일방해약이 안 됩니다만 중도금 받은 후에 해약에 대한 합의를 미리 해놓으면 어떠한 경우에는 해약을 할 수 있다라고 미리 합의해 놓으면 중도금 받은 후에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일방해약하기로 합의가 되면. 민사는 강행 규정만 아니면 양 당사자 합의가 법보다 우위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공인중개사를 다 공부하셨죠?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의견 일치가 법보다 우위입니다. 강행 규정만 아니면. 그래서 계약금은 만약에 인허가 후에 또는 인허가가 지연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사전에 약정을 계약서에 잘 써놓으면 매도자가 피해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중도금에 어떻게 중도금 이외에 안 한다라고 하면 해약 합의를 미리 해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잔금을 치르지 않고 공사를 만약에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죠. 유치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막거나 공사 중지 가처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금액이 좀 많으면요, 몇억 몇십억 되는 이런 사용승낙 계약서는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이런 문서 작성한 데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가고 사고가 터졌을 때 소송에 대한 그런 수임료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이런 조금 불안하고 자신이 없으면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사용승낙을 해주고 그 사용승낙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이 만든다면 매도자도 사용승낙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기회를 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부를 하다면 토지 사용승낙은 의외로 많습니다. 본대지 건축허가, 그 다음에 진입로 동의,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동의, 공작물 설치 동의, 그리고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임대차에 대한 동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토지 사용승낙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 말고, 그리고 아까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데다 가서 직접 갖다 주라 그랬잖아요. 제출처는 이런 겁니다. 건축허가는 건축과에,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팀에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 현황도로를 포장을 해야 된다, 또 공작물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면사무소에서 또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전환 용도로 측량 같은 걸 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 LX, 대한지적공사죠, 9, 이런 것들을 민원실에다가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유물 분할 및 법원 등기소에 제출할 수도 있고요. 환경용역업체에다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개사들은 잘 정리를 해서 매수자가 인허가가 안 나는 걸 잔금을 치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안전하게 중도금 잔금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를 튼튼하게 잘 쓰고 꼼꼼하게 쓸 자신이 없으면 변호사 도움을 받고, 그리고
사용승낙서는 매수자나 상대방 중개사한테 주는 것보다는 주지 말고 토목이나 건축사한테 주면서 다른 용도로 쓰면 당신이 책임지세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시청에 제출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의 실적이 늘어날 수 있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승낙서 발급식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뭐 변호사를 도움을 받는다는 이런 겁니다. 재소전 화해를 이용한다든지 또 뭐 이행각서를 잘 써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면 되고요. 사용승낙서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꼼꼼하게 제가 써놓았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죠. 진입로 사용승낙을 너무 꼼꼼하게 써달라고 하면 오히려 또 싫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승낙서를 돈을 주고 만약에 받는 거라면 제가 여기 써놓은 양식대로 꼼꼼하게 예를 들면 건축법 도로 지정에 할 수 있는데 된다. 또 지하에 공공시설을 매설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넣어서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기간은 영구이지만 건축법 도로가 폐지될 때까지이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사용승낙서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만약에 공짜로 그냥 사용승낙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건축법 진입도로로 건축법 도로가 폐지될 때까지 지정도로가 폐지될 때까지만이라고 표시를 해서 받으셔도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용승낙서의 문제와 그런 걸 잘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실적을 올려야 한다.